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건과 기한은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법조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조건과 불확정 기한을 구별하는 개념을 묻는 지문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로서 이제 민법 종칙이 끝나는데 제 강의를 듣다 보면 반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강의를 준비할 때, 교재를 준비할 때 10년 동안의 기출지문을 그대로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9.9%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계속 이런 식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 하나의 지문을 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해야 하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조금은 좀 반복되는 왜 반복될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의도를 갖고 하는 것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통에 보면 보통의 교과서 달리 이론적 설명이 없습니다. 물론 이론적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요. 이론적 설명은 단 교과서 수준입니다. 근데 교과서 수준까지 간다면 시간적으로 그리고 시험의 절대평가라는 어떤 측면에 비교했을 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민법은 방대하고 어렵거든요. 저 또한 실무 경험이 있고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해 습득이 빨라진 거지, 어떤 교과서를 가지고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반복되는 하면서 포인트를 계속 짚어드릴 겁니다. 제가 반복되는 표현들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이해의 포인트고요. 앞으로 강의를 들으실 때 그런 점에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 타이밍에서 말씀드리냐면, 이제 민법 총칙까지는 그나마 쉬운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물건 보면 가면 갈수록 설명할 게 더 많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교재 내용도 이제 타이트해집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설명과 이해를 위해서 언급할 내용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되,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제가 어떤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포인트를 두는지를 착안하신 다음에 그 부분을 가지고서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조건과 기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일단은 조건 자체는 정지 조건, 해제 조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지 조건 있는 법률 행위, 해제 조건 있는 법률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하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조건에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고요. 또 구별되는 개념적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 법률행위 부강 해놓고요. 조건은 정지조건, 해제조건 구별하고 그 다음 기한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징을 보게 되면 조건의 경우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기한은요,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조건과 기한의 차이점은, 장래는 공통점이죠. 그러면 불확실하냐 확실하냐 차이점의 개념상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과거가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장래입니다. 이 조건이나 기한은 장래를 전제로 한 겁니다. 자, 정지 조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한다. 일단 정지를 하고 있다가 어떠한 조건이 갖추면 그때 효력을 발생한다는 겁니다. 해제 조건은요, 지금은 유효한데 이러한 사유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소멸시킨다,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구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와닿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게 딱 읽으면 와닿는데, 처음 접하시는 분은 이 문장 자체로 외우시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가게가 그렇겠지만 하나의 예를, 각자 이해할 수 있는 예를 하나씩 들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정지 조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내가 1층에 좋은 위치에 2층 상가를 하나 사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냐면, 네가 공인중개사에 합격하면 내가 너에게 건물을 사줄게. 1층 상가를 사줄게. 그건 증여계약이거든요. 주겠다는 의미거든요. 사주겠다는, 내가 사서 너를 내 명의면 그냥 주면 되는 거고, 내 돈을 사서 주겠다는 것은 증여계약입니다. 근데
증여계약이면 효력이 발생하면 바로 사주면 되겠죠. 근데 조건이 붙었어요. 언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면. 합격이면서 장래죠. 합격 여부는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합격할 때만 주는 겁니다. 불확정한 사실입니다. 근데 증여계약이 지금 효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효력이 있다면 지금 사줘야겠죠. 언제 줍니까? 합격을 했을 때. 즉 증여계약은 이 시점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조건을 달았어요. 합격을 하면. 합격은 장래 어느 시점이에요. 그렇죠? 이 합격 시점에 증여계약에 따른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효과 발생은 건물을 사주는 거죠.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법적으로 이행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시점에는 아직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자식이 아버지한테 건물 사주세요, 증여해주세요 얘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 하게 되면 아버지가 그러죠. 야, 합격하면 내가 증여를 하겠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효력이 없다는 의미는 이겁니다. 이런 개념이 있었죠. 유동증 무효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거래조건. 토지거래 허가에 있어서도 허가를 받았을 때 효력이 발생해서 채권 채무의 관계가 이행을 할 수 있다는 그 표현 기억나십니까? 그거랑 한번 생각이 드네요. 자, 해제 조건 이런 겁니다. 똑같이 증여입니다. 내가 증여인데 생활비를 줄게. 생활비로 내가 100만 원씩 아들한테 아버지가 주겠으면 내가 100만 원을 지금부터 줄게. 언제까지?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시까지. 자, 일단은 효력은 발생합니다. 생활비를 주는 겁니다. 이 시점부터. 아버지가 안 주면 법적으로 증여계약을 하셨으니까 저한테 100만 원 주세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안 줘도 되는 겁니다. 안 줘도 된다는 얘기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할 때 효력을 잇는다. 이제 해제 조건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께서 가장 이해하기 편하신데 이런 사례를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그거와 연동시키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빨리 답안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한은 뭘까? 기한은 이겁니다. 임대차, 잠시만요. 조건 성취 효과. 기한은 법률행위의 지금 효력과 관련된 거잖아요. 효력 소멸과. 이런 쪽으로는 효력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 시기를 장래 발생한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한다. 발생 확실한 사실 이런 겁니다. 매년 1월 1일. 확실한 거잖아요. 그런 확실한 사실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기한은. 이렇게 하게 되면 조건과 기한은 구별이 됩니다. 다만 여기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채무의 이행 시기를 장래 발생 확실한 사실에 의존한다.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의 이행기란 개념과 충돌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걸 기한으로 포섭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적으로 논의가 있고 더더욱 대법원 판례의 불확정 기한과 조건이나 개념 배웠을 때는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세모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공부를 하시다가 이런 기한의 개념에 충돌이 될 경우에는 제가 말씀했을 때 좀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념상으로는 좀 다툼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학설에 따라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 소재는 뭐냐면 그 채무의 이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로 가서 그러면 이런 조건 성취 효과, 정지 조건의 법률행위는 개념이 이렇게 되겠죠. 조건이 성취된 때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겠죠. 이 표현은 그대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해제 조건은 뭐예요? 개념상 처음에는 효력이 있는데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잃는 거 되겠죠. 이 문장 자체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문장 자체가 다 실제 지문입니다. 3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원칙은 뭐죠? 성취한 때예요.
성취한 때인데 당사자, 이 법률 행위는 뭡니까? 당사자가 서로 어떠한 얘기를 주고받는 거죠. 계약을 간장하시면 됩니다. 계약에서 조건을 단 거잖아요. 그러면 이 효력 발생 시점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걸 써놓은 겁니다. 성취 전에 소급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따른다. 요 지문 28회 때 그대로 축출됐습니다. 즉 증여는 정지 조건이 있을 때 합격을 하게 되면 건물을 사주겠다. 그러면 당사자 필요에 의해서는 여기서는 필요성이 없는데 그 법률의 내용에 따른 그 증여 시점, 최초의 어떤 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소급해서 효력을 발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28회 기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 바꿔요. 불확정 기한과 조건의 개념. 일단은 지문 자체는 좀 이 부분을 좀 포인트를 둬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 자, 해석이 아닙니다. 중요할 것은 뭐냐면 타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당은 어떤 평가입니다. 규범적인 평가입니다. 해석이 아닙니다.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불구하고 어떠한 사실을 전제했을 때 그 발생할 때뿐만 아니라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 확정되는 개념 뭐냐면 발생하거나 아니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대. 그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앞에 부분은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 효력이 없다는 거고, 요 때는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아도 그 개념입니다. 되게 지금 지문이 지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표시된 사실의 발생이 확정되는 것은, 이 의미는 사실이 발생 또는 발생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포함시킨 겁니다.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본다. 이 표시된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하나는 조건이 되는 거고 하나는 불확정 기한이 되는 겁니다. 예컨대 갑이 이제 대법원 판례의 그 사실관계입니다. 을을 고용계약을 했어요. 이 사람을 국장으로 고용을 했어요. 근데 급여가 책정은 300만 원이에요. 350만 원이에요. 그런데 갑이 이런 이세, 우리는 보조금을,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는다. 근데 지금 보조금이 중단됐다. 그래서 350만 원으로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금은 100만 원만 주겠다. 대신에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나머지 25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만 원만 주고 나중에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350만 원을 주겠다는 그런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갑 법인이 보조금을 지급받으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이 앞에 보면 부관에 표시된 사실, 이 표시된 사실이 어떻게 됐다?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 표시된 사실이 뭐냐면 갑이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250만 원을 더 추가적으로 지급하겠다. 그렇게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이 보조금 지급받으면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다릅니다. 우리 집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계속 100만 원만 주고 보조금 지급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갑은 계속 보조금 지급 못 받았으니까 100만 원만 준 거고, 아니다. 보조금 지급받았지 못하는 경우에도 250만 원 준 걸로 해석을 해야 한다. 그런 논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표시된 사실이 보조금 지급받은 얘기죠. 발생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 못 받은 거 확정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된다. 즉 아까 350만 원에서 100만 원만 주고 받으면 250만 원 더 준다고 했죠. 근데 요 문구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급받아야만 주는 걸로 해석하는 겁니다. 받지 않으면 나머지 250만 원 주지 않는 걸로 해석한다면 뭐가 된다? 조건을 봅니다. 대신에 지금 당장 효력이 발생한 게 아니라 향후의 장래에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250만 원을 더 주겠다는 얘기니까 정지 조건이고요. 그런 의미로 하나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을한테, 근로자한테 불리한 거죠. 반대로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데, 즉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반대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250만 원을 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에는 불확정 기한으로 본다는 겁니다. 불확정 기한을 보게 된다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받은 것으로 확정되거나 반대로 지급받지 신청을 해서 어떤 경위로 지급받지 못하면 확정될 때에도 250을 더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한테 더 유리한 거죠. 계약서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었어요. 물론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표시됐겠죠. 만약에 갑이 보조 못 받을 경우에는 250만 원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갔다면 이런 해석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해석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형평은 근로자의 어떤 형평이나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한 부분이 정책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을 기준하고 뭘로 봤냐면 불확정 기한으로 본 겁니다. 이 해석을. 그러니까 원심, 항소심에서는 조건을 봤어요. 물론 보조금 지급받으면 준다는 얘기는 보조금 지급받지 못한 거 확정됐지만 안 주겠다는 거 해석하는 게 직관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사실은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물리적으로 말 그대로 해석하면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대법원은 정책적인 면을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강조했죠. 타당한 경우 이게 나름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해서 많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불확정 기한으로 해석이 되거나 조건했을 때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 기출을 보겠습니다.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 자,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아직 효력이 없는 거죠.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계약을 이루었을 때 채권 채무 관계에 따른 법률 관계에 따른 주장을 못하죠. 그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소멸시효는 뭐냐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 가능한 시점부터 진행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죠. 무효죠. 효력이 없으면 권리 주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자, 25회 조건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데 원칙적으로 뭐가죠?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죠. 다만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단서 조항이 있었죠. 제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소급하여 할 수 있다는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의사를 표시한 때 그 의사에 의해 한다. 이게 원칙이고요. 당사자 의사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출제는 원칙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원칙적으로 언제다? 조건 성취한 때부터. 28회 정지 조건의 경우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었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상가 1층짜리 건물을 상가 1층을 증여하기로 했어요. 자, 그 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증여 계약하셨으니까 저 건물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너 뭔 소리냐? 내가 증여를 하기로 준 거 맞는데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면 내가 준다고 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아들이 공인중개사를 합격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이 효력이 생기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대입을 시키십시오. 정지 조건의 경우에 권리를 취득한 아들이 상가 2층을 건물을 취득하려면 조건 성취는 누가? 공인중개사 합격 누가 증명해야 돼요? 아들이 하는 거죠. 취득한 자가 조건 성취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그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건물 사주세요, 건물 주세요, 증여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뭔 소리냐? 공인중개사 합격해야지. 그럼 합격은 누가 증명해야 돼요? 아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사례를 대입하면서 계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그렇지 않다고 했죠? 28회도 기출됐고 29회도 기출이 그대로 된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십시오. 30회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이 표현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여기서 불확정, 그 다음에 기한을 찾으세요. 불확정 기한에 관한 질문입니다.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 기한이 돌아간 것을 볼 수는 없다. X입니다. 불확정 기한으로 볼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발생하지 않는 걸 확정된 때에도 도래한 것을 본다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지문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야만이 이 지문을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불확정 기한인 것은 여기 안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불확정 기한. 31회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가 2층 증여하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그랬어요. 야,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증여하겠다 했잖아. 시험에 하겠다는 게 조건이죠. 그럼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구분해서 하고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에 참 무슨 얘기를 했죠? 1단계 상가 1층 건물 증여해 주세요. 2단계 아버지가 아들한테 네가 합격해야만 시험에 합격해 준다고 했잖아. 3단계가 뭐였죠? 아들이 다시 아버지한테 시험에 합격했어요. 지금 어떤 단계죠? 2단계예요. 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실. 조건이 성취가 아니라 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실. 즉 아버지가 아들한테 한 얘기예요. 네가 시험에 합격해야만 준다고 했다. 아직 조건 성취 합격했냐 안 했냐 단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건이 있고 그러면 조건의 성취 여부를 살펴보겠죠. 순서가. 그럴 땐 누가 얘기해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아버지가 해야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령입니다. 이거는. 조건이 붙은 사실은 성취는 아니죠. 성취는 아까 아들이 했어요. 이건 누가 해야 한다? 아버지가 하는 거죠. 아버지,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아버지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표현을 하는 식대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합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준다고 했다. 증여하기로 했다. 그 단계니까 그 조건의 존재는 누구죠? 아버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입니까? 아버지 저 합격했어요. 그럼 조건 성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비교를 해서 조건 성취는 권리 취득하는 자가요. 아들이잖아요. 권리 취득하는 자가 누구예요? 증여에 따른 이익을 보는 그 권리 취득자는 아들이잖아요. 자, 그렇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조건 성취냐 아니면 조건의 존재냐. 조건의 성취와 조건의 존재는 다른 겁니다. 제가 드는 예시에 따르면 성취는 아들이, 조건의 처제는 아버지죠. 아버지는 의무자고 성취는 이득을 얻는 거기 때문에 아들, 권리자인 거고. 그렇게 좀 대비를 시키면서 암기를 하셔야만이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자,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입니다. 조건 또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표시되는 거기 때문에 법이 정한 조건이 아닙니다. 법정 조건이 아닙니다. 그대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됐을 때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아닙니다. 성립은 한데 법률행위는 성립과 논리적인 개념으로 성립과 그 다음에 효력입니다. 성립하고 그 다음에 효력 단계로 갑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런 계약서를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익형 부동산에 매매 계약서에 이런 조문을 넣습니다. 계약금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서에 정한 계약금을 지급한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 매매 계약서를 쓴 순간 성립이 되지만 정해진 날짜에 매매 대금을 계약금을 지급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성립과 효력에 시간적인 간격이 발생합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동시에 됩니다. 근데 지금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성립은 먼저 하고 효력은 나중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한다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성립은 외형을 갖춘 겁니다. 사실은. 계약서를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계약서에 효력이 발생해야만이 여기에 따른 어떤 권리의무를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효력은 그런 의미입니다. 효력은
내가 이 사람한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 문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력은. 성립은 매매계약의 성립이 다 계약서에 쓴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조건 성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맞죠?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가 원칙이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망,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조건 성취 전에 소급하여 발생한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법조문을 바꾼 겁니다. 이런 표현들은 상당히 좀 낯선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원칙과 예외, 그 조항 자체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3회 정지조건과 불확정 기한을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될 때 채무를 이행하는 여부로 구별될 수 있다. 제가 아까 한 거 있지 않습니까?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문에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정지조건이고, 그런 경우에도 이행은 해야 한다는 것이 불확정 기한이다. 그럼 판례 그 조문을, 내용을 그대로, 판시 내용을 그대로 측정한 거니까 또다시 나올 수가 있으며 상당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자, 33회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고와 함께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참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고 실무에서도 필요한 지문입니다. 매도인, 매수인, 매매계약을 했겠죠. 매수인의 의무는 뭘까요? 매매대금, 지급 의무. 매매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자금이나 계약금 잔금 형태로 지급하는 게 보통입니다. 계약서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대금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때 매도인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권한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매수인이 언제 정해진 날짜까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되게 되면 매도인의 선택에 따라 이 사람이 지금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네? 해제를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문은 그런 조문이 아닙니다. 이건 법조문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행지체의 경우는 정해진 날짜에 매매대금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는 법조문에서 한 번의 기회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즉 매도인에게 먼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매수인아 너 지금 정해진 날짜에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한 번에 기회를 줄게. 언제까지 매매대금 지급해. 그게 이행채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행채고를 했는데 불구하고 매수인이 연기된 10일 줬는데 그 10일 이후의 시점에도 지급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법조문의 이행채고 해제라는 법조문의 규정입니다. 이건 계약서에는 그렇게 쓰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행채고 후에 가정입니다. 이행채고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제가 첫 번째는 이행채고 없이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경우일 거예요. 이거 구분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지문 자체는 이행채고를 한다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근거의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행채고를 하고서 그 다음에 매수인이 정해진 연기한 시점에 다시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 가서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겁니다. 즉 2단계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행채고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걸 기다렸다 다시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의사표시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지만 매도인의 통상적으로는 번거로우기 때문에 한 번에 하는 겁니다. 이때 이행채고를 합니다. 앞에 든 것은 이행채고 내용만 보내는 겁니다. 매수인한테 언제까지 내가 시간 더 줄 테니까 그때까지 뭐뭐 해. 그리고 기다리고 나서 매매대금 잔금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다시 네가 이렇게 매매대금 잔금 지급하지 못하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한다. 그 의사표시를 두 번 합니다. 보통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이죠. 내용증명을 두 번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한 번에 보내는 겁니다. 처음 보낼 때 얘기입니다. 처음 보낼 때 네가 지금 매매대금 잔금을 정해진 날짜까지 못하고 있어. 내가 한 20일 시간 더 줄게. 그럼 20일 후에까지 지급을 해. 대신에 네가 이때까지도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은 해지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계약 해지의 효력이 정지조건부, 즉 매매대금 잔금의 조건 성취에 따라서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요거는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해제 의사표시 효과를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느냐는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게 정지조건부입니다. 근데 실무는 만약에 이행체고를 해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내용증명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내용증명 하나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행체고하고 나서 그 결과 기대고 해제 표시를 했지만 지금은 해제 의사표시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행체고와 해제 의사표시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근데 해제 의사표시에 정지조건을 붙여놓은 겁니다. 이런 조건이 성취되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효력이 발생하는 게 정지조건입니다. 만약에 효력이 소멸하게 되면 해제 조건이겠죠. 그래서 이 지문은 실무적으로도 되게 유용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정지조건이라는 거. 자, 어떤 주소에서 제가 좀 길게 설명하는데 좀 실무적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해 편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